우리가 해상법을 해상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죠? 이 선박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선박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기업은 역시 인적 조직인 해상기업의 주체가 있죠. 그래서 인적 조직과 물적 조직을 하는데, 물적 조직은 선박이겠죠. 인적 조직은 선박 소유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선장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선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멋있나요? 자,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냐면 상행이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행이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만 갖고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이제 상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상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박은 선박이든 어떤 선박이 된다? 상행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상행위든 영리행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항해용 선박에 대해서 상행위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역시 해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다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는 공유의 선박에 대해서는 항해 목적 성질을 고려해서 해상편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는 그런 경우는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 우리가 상법에 있는 제5편 5편 해상법을 준용하는 것은 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 선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상행위가 되는 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상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있죠? 영리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상행위를 하고 그 목적으로 항해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해를 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용되는 선박이 바로 이 선박, 우리 해상법에서 말하는 선박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해상법상의 선박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성, 즉 상행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으로 항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항해를 하지 않고 부둣가에 그냥 배만 세워두고 거기서 음식점을 판다. 물론 상행이죠. 자, 바닷가에 있는 배에다가 식당을 차려놓고 여기서 밥만 먹는다. 자, 이건 뭡니까? 상행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항해가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해상법에서 말하는 선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항해성, 영리성, 선박으로서의 여러 가지 요건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7년 개정상법을 보게 되면 자, 해상편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항해용 선박에 대해서 상행위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가지고 반드시 상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이 해상편에 관한 내용이 준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신설을 하고 있다는 점이 2007년도의 입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항해하는 선박이 영리성이 없는 경우에도 해상편을 준용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항해를 하려면 자 항해는 어디입니까? 항해는 바다죠, 바다. 바다를 가는 거죠, 바다를. 그래서 바다가 아닌 거 뭐가 있습니까? 호천. 호천은 뭐냐면 여러분들 호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만 외의 수면. 그렇죠? 이런 건 뭡니까? 이런 거는 여기를 다니는 배는 이 해상법상의 선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지에 있는 무슨 댐, 호수에서 예컨대 충주에서 배로 어떻게 뭐 물건을 날린다든지 뭐 고기잡이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쓰는 경우는 우리가 해상법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호천, 항만 내에서 있는 것은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선박법에서 즉 해상법에서 말하는 해상이라고 했을 때 선박이 갖춰야 될 요건 중에 하나가 상행위 플러스 항해인데 항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만 의미한다. 따라서 바다가 아닌 항만이라든가 호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선박 운행은 우리가 해상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정. 이건 그냥 단정 또는 주로 상하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노를 젓는 배 이것이 바다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소규모죠. 이건 소규모.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이런 소규모의 선박은 해상기업의 주체로서 적당하지가 않죠. 따라서 이것은 해상법의 규정을 역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선박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다? 자,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상행위를 하는 것과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항해를 해야 된다.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는 뭐다? 바다에 있잖아. 따라서 뭐다? 바다가 아닌 항만이라든가 호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바다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엔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상하대라든가 노, 단정 이런 걸로 하는 것은 뭐다? 근데 노라든가 단정 이런 거 하는 것도 역시 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왜? 이 해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 두 요건을 갖춘 선박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해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선박의 특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박을 보시죠. 이 선박을 보시죠. 자, 선박은 뭡니까? 움직이는 뭡니까? 동산이죠. 그쵸? 움직이는 동산입니다. 하지만 민법상의 동산과는 차이가 있죠. 합성물설입니다. 자, 이 선박에는, 자, 여러분들 선박에는 이 하나의 물질로 있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부품이 결합이 된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부품이 결합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합성물성이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동산들이 결합이 되는 거다. 유기체죠. 살아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부동산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크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처럼 못한다? 등기도 하고 있죠. 선박 등기법이 있죠. 등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처럼 못한다? 저당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복습하는 겁니다. 자, 물건을 나타낼 때 이 물건은 이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눈다. 그렇죠? 부동산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뭐다? 저당을 한다. 그렇죠? 저당. 그래서 이 부동산과 비슷한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합성물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동체, 그쵸? 갑판, 추진기, 프로펠러, 기관 등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거죠. 그래서 한 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됩니다. 거기에 석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박 상용에 제공되는 석구. 석구라고 하는 것은 부속되는 거죠. 부속된 기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그래서 여기에는 식량, 연료, 해도, 각종 공구, 구명정 이런 것들을 다 석구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민법에서 주물이 있고 종물이 있었죠. 주물은 주된 물건이잖아요. 주된 물건. 자, 여러분 집에 있습니다. 주된 물건이죠. 그쵸? 종물은 뭡니까? 여러분 집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들. 이것은 뭡니까? 주된 종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된 종물에서 분리가 쉽게 되는 거 아니면 이것은 뭐다? 집을 팔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것도 다 그대로 붙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창틀. 집 팔면서 창틀 떼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창틀은 다 이게 부속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종물은 뭐다? 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됐죠. 그래서 선박에 관계된 이 석구, 이러한 종물은 뭐다? 석구 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상법도 당연히 이 주물인 선박을 처분하게 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종물인 석구도 당연히 그 선박 처분에 따라서 처분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기체성. 선박은 인격체처럼 인격자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자, 선박을 여러분 집에 대해서 이름 붙여놓습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에서 하는 경우 단독주택에서 집 이름 붙여놓습니까? 안 붙여놓죠. 그렇죠? 국적 있습니까? 없죠. 주소만 있죠. 그다음 선적항. 이런 것처럼 뭐냐면 유기체성인데 선박은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 보면 무슨 호 이렇게 돼 있죠. 국적. 이 배가 어느 나라 국적인지, 그 다음에 선적항이 어딘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톤 이상의 경우에는 이 한국 선박은 선명을 붙이도록 이 선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국적은 국제법상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국적에 따라서 외국 선박과 국내 선박으로 구별을 하죠. 그 다음에 선적항은 20톤 이상의 한국 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의 선적항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박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지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이 되고, 톤수는 용선계약이라든가 선박 임대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선박 임대차는 우리가 주택 임대차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박을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데, 자, 이 짐을 싣고 가는데 내가 짐이 100톤이 있다. 그럼 이걸 싣고 갈 수 있는 이 선박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화물이 100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을 수 있는 선박을 찾아달라라고 했을 때 이게 뭡니까? 임대차라든가 용선계약. 용선계약도 선박을 빌리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일단은 그렇게만 이해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뭐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있어서 이 톤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선박과 비등기선박을 구별하는 기준이죠. 얼마였죠?
20톤이었죠. 20톤이 넘으면 등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총 톤수는 선박 대비 총 톤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순 톤수는 여기서 필요한 그러한 시설물 빼고 나서 실제로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총 톤수로부터 선원 사용실, 그 다음에 해도실, 기관실 등을 공제한 톤수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부동산 유사성은 자, 부동산과 같은 법적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일정한 규모, 즉 2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고 저당권 설정이 되고 임대차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역시 20톤 이상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20톤 미만의 소형 선박, 단정과 노도로만 운행하는 선박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과 유사성 선박은 20톤 이상의 경우에 선박의 경우에 등기라든가 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이 부동산과 비슷한 성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선박 소유권의 취득. 자, 취득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건 다 이미 민법에서 다 공부하셨습니다. 그쵸? 자, 민법에서 공부하셨는데 원시 취득은 뭡니까? 처음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취득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죠? 선박 건조죠. 선박을 처음으로 만드는 거. 그쵸? 그래서 선박을 제조하는 거. 그 다음에 선의 취득. 그 다음에 포획. 그 다음에 몰수, 수용 이러한 경우는 선박을 원시 취득하는 걸로 보고요. 승계 취득은 A라는 사람, 즉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을로 이게 선박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매각이겠죠. 매각 또는 경매. 그 다음에 지분 매수라든가 경매 청구는 비슷한 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승계 취득원으로서 상법상의 보험 위부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 위부가 뭐였죠? 보험 위부. 보험 위부가 뭐였죠? 보험 위부? 보험법 공부하신 분들을 대답하셔야죠. 보험법. 자, 보험 위부는 어디서 배웠죠? 해상보험에서 공부하셨습니다. 해상보험.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죠? 그래서 해상보험을 공부할 때 보험 위부는 뭐다? 옛날 보험이 일찍이 발달하기 전에, 배를 이렇게 항해하는 사람이 선박 소유자가 가다가 선박에 자초되거나 파도를 만나서 유실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배에다가 이 배를 예컨대 100억을 주세요 라고 하고 보험을 듭니다. 그러면 일정한 사유, 선박이 행방불명이 됐다지 그런 경우는 자, 이 보험 100억 내놔라 하고 이 선박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 선박을 찾게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모든 권리를 갖는 것, 이런 것이 보험 위부라고 했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소유권을 상대방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그것을 보험 위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리니까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쵸? 자, 선박 소유권의 상실은 상대적인 게 있고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갑에서 을로 이전될 때 이 사람은 상실이 되지만 이 사람은 뭡니까? 취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인 거죠. 갑에게 있어서만 상실되는 거지 우리는 상실이 아니다. 절대적인 뭡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소유권, 선박 소유권이. 그래서 이런 것은 구조불능 선박 침몰, 선박이 침몰됐다든가 선박을 해치했다든가 포획, 몰수, 이건 뭡니까? 국가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소멸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소유권의 이전은 우리가 부동산 이전하고 부동산 이전을 생각하듯이 여러분들이 이 선박을 이 갑에 갖고 있다가 이것을 누구한테? 을한테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에서 을에게로 이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는지 이거를 보자고 하는 거죠. 자,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만으로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를 등기하고 선박 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자, 나왔습니다. 등기가 나오고 국적증서에 기재를 해야만 이건 뭐다? 대항이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뭐였죠? 등기가 효력요건이었죠. 등기를 해야만,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근데 선박에 있어서는 이것은 뭐냐면 합의만으로 소유권은 넘어가고 대항 요건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부동산 등기와 좀 차이가 있죠. 자, 선박 관련 소유권 이전 시의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합의만으로 한다는 거죠.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합의만으로 이 소유권을 넘어가도록 하되 등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박 등기, 선박 이전에 관해서는 선박법이라든가 선박 등기법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기의 효력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법과 선박법, 선박등기법 이런 것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소유권 이전 효력을 발생하고 그 다음에 등기라든가 이런 것은 그 특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등기는 뭐다? 요거는 대항요건이라고 했습니다. 대항요건. 그래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는 불요식주의죠. 그래서 선박도 재산권의 하나이므로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방식에선 특별하게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합의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등기 선박은 20톤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대항은 뭐다? 등기와 선박 국적증서에 등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비등기 선박은 20톤 미만이고 20톤 미만의 소형 선박이라든가 단정, 노도 이런 걸로 운전하는 선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사주라든가 대항요건주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단순히 동산이죠. 동산. 그렇기 때문에 동산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인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박을 인도하여야 양도의 효력과 대항요건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 이 물건을 뭡니까?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눴습니다. 자, 부동산은 뭐였죠? 합의와 인도였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합의와 뭐였습니까? 등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게 해상법에서는 어떻게 됐죠? 해상법에서는 자, 이거는 20톤이 안 되는 거, 요거는 20톤이 넘는 거, 그렇죠? 20톤이 넘는 선박, 20톤이 안 되는 선박 이렇게 나눠서 이건 등기죠.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다? 합의를 하고 역시 여기도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플러스 등기가 있는데 등기가 효력 요건은 아니고 뭐다? 이거는 대항 요건인 점에서 요것과 요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조적인 선박은 선박의 담보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담보에만 준용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등기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밖의 권리는 무엇과 동산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 효과. 일반적인 효과는 선박이 소유권 양도로서 당연히 이 갑에서 뭡니까?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소유권이 당연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선박의 속군 목록. 자, 속군 목록이 뭐라고 그랬죠? 그 선박에 속해 있는 물건들의 목록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뭘로 취급한다? 우리가 아까 뭘로 취급한다? 종물로 취급했죠. 종물. 그래서 종물은 무슨 물건의 처분을 따른다? 주물. 그렇죠? 주물이 뭡니까? 우리가 선박이죠. 그래서 선박을 처분하게 되면 선박에 속해 있는 종물인 속군 목록에 기재된 그러한 물건들은 뭐다? 전부 선박 처분에 따라서 넘어간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선박을 완료한 선박의 양수인의 의무. 자, 선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선박이 싣고 갈 물건을 전부 완료를 실었어요. 적재를 했죠. 그래서 선적을 완료를 했습니다. 선적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선적을 갑에게서 을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자, 을은 자기가 이 선박을 다른 용도에 쓰려고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선적이 갔다가 서울에서 뉴욕을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 2달이 걸린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이 그럽니다. 야, 너희들 다 이 물건 내려. 내가 지금부터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뭡니까? 주택임대차에서 뭡니까?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 여기서 상법에서 이미 선적을 완료했다면 양수인은 이 선박을 소유권 이전받은 양수인은 이 선적을 이 원래대로 운송계약을 다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항해 중에 선박의 손익과 손실과 이익이 전부 기속이 되겠죠. 그래서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이라든가 손실을 다 떠안게 되겠죠. 그래서 선박이 항해 중에 있을 때, 자, 배가 서울에서 뉴욕을 가는데 이만큼 배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선박을 갑에서 을로 팔았을 때 이 을은 항해로 생기는 이익과 손실을 을이 다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박 소유권의 이전의 대항 요건은 등기선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고, 자, 대항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비등기선은 대항 요건 요소로서 인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앞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주 써먹어야 되는 이 선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박은 기본적으로 뭐과 비슷하다? 부동산과 비슷하다. 그래서 부동산과 같은데, 다만 부동산에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만 우리가 이 선박에 있어서 등기는 그것은 대항 요건이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선박 소유권 이전이 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 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민법 일반에 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죠. 따라서 석구라든가 이런 것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일반 원칙에 따라서 선박이 처분되면 그에 따르는 뭡니까? 석구 목록에 기재된 물건도 다 선박 처분에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선박은 부동산이다 보니까 등기도 해야 되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건조 중인 선박을 아직 완전히 안 된 거, 만들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담보의 경우에만 등기가 허용되고 기타의 경우는 일반 동산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명쾌하지요?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